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리직에서 두 번째 과목, 이 과목이죠. 자, 예금 일반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금 일반은 약간 그 난해한 부분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공부하다 보면은 뭐 경제학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주식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그 처음 공부하는 그 수험생 입장에서는 주식과 관련된 주식을 마땅히 해 봤다 하더라도 우리 학문적으로도 접근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 일단 경제적인 거, 뭐 채권, 이런 것이 많이 나와요. 압류,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공부하기가 좀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앞부분은 그래요. 3분의 한 1 정도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내가 이걸 다 습득한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죠. 또 그럴 정도의 어떤 그 학문은 아닙니다. 단지 종류, 의, 아마 이게 아주 추상적인 거죠. 뭐 펀드도 막 나오고 채권도 나오고 주식도 나오고 뭐 예금, 여러 가지 거, 경제, 뭐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그걸 깊게는 알 필요 없고 우리 교재에 있는 것, 거기서 약간 정리하면 충분하겠죠. 그래서 다소 이제 어려워요. 이제 이건 시간 관계상 여러분에게 뭐 깊게 설명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금리도 나오고 복리 뭐 나오고 뭐 표면금리, 실효금리, 뭐 명목금리, 기준금리, 시장금리, 뭐 변동환율 뭐 많이 나옵니다. 화폐, 주식시장, 주가 뭐 많이 나오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교재에 있고 여기서 강의할 때는 그런 것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은 아마 어마어마한 시간이 소요되죠. 그래서 다 안다는 전제하에 교재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맥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방식은 제 1과목과 관련된 형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죠. 제 2과목은 자, 예금 일반이 되겠습니다. 자, 예금 일반에는 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보면은 뭐 여기 나오죠. 챕터가 모두 4개죠. 금융 경제 일반, 금융회사와 금융상품.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가 조금 까다롭죠. 여기는 이제 쉬워요. 어느 정도. 쉽다. 어떤 수험생들은 이게 제일 어렵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 뭐 쉽고, 수험생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게 무지무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볼 때는 꼭 그런 건 아니죠. 종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이제 이건 또 암기하는 방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강의하면서 알려드릴게요. 단지 제가 볼 때는 이게 약간 사람들한테 좀 힘들지 않냐. 공부하신 기초적인 지식 있는 분들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은 뭐 주식을 전혀 모르는 분도 있겠죠. 안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것을 또 물어보면은 모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교재에 있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시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어떤 부분이 시험에 나온다.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융 경제 일반에 나왔죠. 자, 경제. 자, 경제와 관련된 부분이죠. 이제 쓸데없는 것을 보지 말고요. 이제 경제 주체, 가계, 기업. 가계는 이제 여러분 개인이죠, 개인. 그죠? 개인. 그 다음에 기업, 정부, 해외. 모두 4개 파트가 경제 주체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경제 활동의 주체, 가계. 여기 한번 보면은, 가계, 우리 집이죠. 집, 우리 집. 자, 기업, 정부. 정부는 세금과 관련된 부분을 언급하겠죠. 이렇게. 자, 기업. 이것은 뭐 공장이라든가 뭐 어떤 기업, 그죠? 뭐 회사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상품을 갖다가 물건을 사. 물건을 주겠죠, 이렇게. 돈 주고 물건을 구매한다. 이렇게. 또 아니면 그 노동, 토지 자본을 갖다가 공급할. 그럼 빌려섰기 때문에 주겠죠. 이렇게. 자, 그다음 해외 파트는 수입 수출이 있는 거고, 정부는 이 A, B가 있으면은 정부는 A, B한테 세금과
여러 가지 규제를 하겠지. 세금. 세금을 걷어들인단 말이야. A, B가 거래를 한단 말이야. 세금 내. 자, 그 다음에 정부는 역시 이제 공공재를 갖다가 도로, 공원, 하천, 뭐 여러 가지 공공재와 관련된 부분을 갖다가 제공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깊게 보지 마시고 이게 이제 경제 활동의 주체가 되는 거죠. 자, 뭐 이런 부분을 여러분에게 다 이제 설명을 못하고 한번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살짝 보면서 이해하는 방향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생산. 기업은 생산을 위해서 생산 요소를 투입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생산 요소. 이렇게. 생산 요소는 인적과, 이거 뭐 읽어보면 다 아시죠? 이렇게 물적인 요소. 인적, 물적 요소는 토지 자본으로 나눌 수가 있다. 이거지. 재화와 서비스가 나와 있죠. 이렇게. 생산물 중에서 재화는 의복, 식료품, 주택 등 생존에 필수적인 물질이며 용역은 교육, 문화, 관광 등 정신적 욕망을 채워주는 행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거 국어적인 문제죠. 자, 보시고 이렇게 재화와 서비스. 얘기 한번 읽어드릴게요. 생산 요소가 투입이 되면 생산 과정에 투입된 양을 초과하는 생산량이 산출되며 그 초과된 생산량은 투입량에 대한 부가가치가 되어 하나 이것은 소득이 되는 거죠. 초과된 생산량은 소득으로 분배된다. 지출 분배. 순환 과정, 서큘레이션. 경제 행위는 결국 각 경제 주체들이 각자 맡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종합해 보면은 생산 요소 투입과 산출, 아까도 했던 자, 이런 흐름에 따라 경제 주체 간에 유동적으로 흘러가는 순환 과정으로 볼 수가 있다. 자, 기업이 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잘 보세요. 기업은 재화 용역을 생산하는 생산. 기업은 생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한 경제 내에서 생산되는 소득은 가계, 기업, 정부로 각각 배분된다. 특히 기업에서 소득을 이전받은 가계와 정부는 재화 용역을 소비하기 위해서 지출 활동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국민소득 3면 등가 법칙. 생산, 분배, 지출. 보시고요. 자, 국민 경제와 금융에 이제 연결되는데, 자, 이건 뭐 넘어가시죠. 자, 여기 보면은 소비자 금융 한번 봐보죠. 소비자 금융, 기업 금융, 정부 금융 활동 중에서 각각 금융회사를 정의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금융. 자, 먼저 여기 보면 기업 금융 중 애상 매출 및 애상 매입 등 기업 간의 신용이나 기업, 우리 뭐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각 법인체 기업이 있겠죠. 그네들은 이제 신용이나 주식을 발행을 하는 거죠. 은행이 중개하지 않은 금융 형태죠. 은행이 관여하지 않아. 신용, 주식을 발행한단 말이야. 어떤 기업에서. 은행을 거치지 않아. 은행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자금을 모으는 방법이 있어요. 나중에 이 부분 또 합니다. 단기, 장기 은행 차입과 또 은행에서 돈을 빌려오는 경우가 있겠죠. 또 상업어음 할인 같은 것은 은행을 거쳐가지고, 그러니까 기업이 자금을 확보하려고 하면은 은행한테 돈을 빌려오는 것이 있고, 은행을 중개하지 않고 스스로 주식과 신용을 통해서 자금을 모으는 방법이 있겠죠. 자, 이 부분은 뭐 여기서는 볼 필요 없고 뒤에서 나오니까 그때 가서 하도록 합시다. 자, 먼저 금융. 자, 금융은 자, 어떤 거냐? 자, 금융시장,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자, 금융은 하나의 공간을 의미하는 거죠. 마트, 뭐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처럼 어떤 공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공간을 의미하는 거죠. 자금의 수요 공급이 이루어지는 가상의 공간이죠. 이게 이제 금융시장과 관련된 부분.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를 이어주는 매개수단인 금융상품을 통해서 필요한 거래가 일어난다.
자, 자금 거래 중개가 나왔죠. 금융은 여윳돈이 있는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전해주는 자금의 중개 기능을 수행한다. 여기까지 하나 봐보시고요. 이 용어는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람들이 자금 거래를 직접 하기보다는 먼저 돈을 금융회사에 맡기고 금융회사는 이 돈을 빌려줘. 가게나 기업, 정부한테 빌려준단 말이에요. 빌려주면 거기서 이자가 나오잖아. 이자 수익을 다시 저축자들한테 다시 되돌려주는 어떤 모습이 있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 지급 결제 수단을 제공. 경제 주체들이 각종 경제 활동에 따라 거래 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채권 채무 관계를 지급 수단을 이용하여 해소하는 행위를 지급 결제라고 한다. 참고로 보세요. 채권 채무 관계를 지급 수단으로 이용하여 그걸 갖다 해결하려고 하는 행위를 지급 결제라고 얘기한다. 자, 그다음 지급 결제 수단 제공이고, 그다음에 가계에 대한 자산 관리 수단 제공. 자금의 효율적인 배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 어떤 거냐면은, 자, 여기서 금융의 역할이라고 있는 거죠. 금융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 1번, 2번, 3번, 4, 5번, 6번. 자금의 효율적인 배분. 금융 위험 관리 수단 제공. 리스크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하나의 뭡니까? 언제든지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금융 분야에서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현상이나 투자 결과 등이 기대와 달라지는 정도를 말하며 불확실성 또는 변동성이라고 얘기한다. 금융은 그런 불확실성이나 위험을 적절히 분산시킨다 이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은행에다 돈을 맡기고 돈을 빌리고 했을 때 그죠? 떼일 염려가 있나?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은행과 거래하는 그런 금융은 어떤 위험을 갖다가 분산시키죠. 위험을 갖다가 해소시켜준단 말이지. 그런 불확실성은. 자, 그렇게 해서 금융의 어떤 기능은 금융 위험 관리 수단 제공. 자, 이런 뜻으로 되겠습니다. 그럼 주요 금융 경제 지표가 있습니다. 자, 먼저 금리, 이제 용어 정리를 해 보도록 합시다. 이제 금리라고 있습니다. 금리.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돈이 부족하면, 자, 돈 빌리면은 그냥 빌려줍니까? 이자가 있겠죠? 자, 그 이자입니다. 이자가 이자를 낳게 되면 복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이자에 대한 비율을 이자율 또는 금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자율, 금리. 이자율은 보통 연간 이자이고 원금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1년간 100만 원을 갖다가 빌려주면은 1년에 한 5%의 이자율로 대출받는다면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5만 원 이자를 지급하게 된 것이다. 돈 빌려준 사람은 채권자, 빌려 쓰는 사람은 채무자인 5만 원 이자를 지급하게 된 것이다. 다 아는 것이죠, 이런 것은. 단지 용어의 어떤 정의를 좀 확실히 알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금리 결정. 이자는 어떻게 결정될까? 자, 물건 가격이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된 것처럼 돈의 가격인 금리도 금융시장에서 그죠? 자유롭게 결정된 거야. 금융시장에서. 자, 수요 공급. 자금의 수요는 주로 자금은 누가 쓰는 겁니까요? 가계, 소비, 기업 투자 등의 영향을 받고, 공급은 은행 측이 우리가 이제 은행에다 저축을 하죠. 그 한국은행의 이제 통화 정책에 영향을 받는다.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통상 자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금리는 상승하는 겁니다. 그렇죠? 반대로 자금 공급이 늘어나면은 돈이 시장에 많이 풀려. 그러면 금리는 하락한다. 자, 그다음 금리는 차입자의 신용과 빌려 쓰는 사람 신용과 돈을 빌리는 기한에 따라서 뭐 달라진다 뭐 이런 거죠.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빌려준 돈을 못 받을 위험이 크다는 말이야. 그리고 너무 기한이 길어. 그러면 금리가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하나 이렇게 주시고. 자, 시험은 어떤 걸 물어볼까요? 요거를 한번 봅시다. 요거.
금리 상승으로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면 상품 가격도 살 수는 있지만은 상승.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 위축을 가져와. 그죠?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물품 수요 감소로 인해 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거죠. 금리가 올라가면은 가계 소비가 뭐니까요? 늘어날까요? 감소할까요? 이자가 세인데 그만큼 위축을 가지고 있잖아요. 위축. 자, 그다음 국내 금리가 높아지면은 국내 자금 해외 유출이 줄어들거나 애국 자금은 국내입이 들어올 수밖에 없을 거죠. 반대로 얘기 한번 읽어볼까요? 국내 금리보다 해외 금리가 더 높아진단 말이야. 해외 금리가. 그러면 더 높은 수익을 쫓으려고 국내 자금이 애국으로 유출된 거죠. 해외 금리가 더 높기 때문에 국내 돈을 갖다 해외로 유출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지. 자, 그래서 요 파트 가계 소비, 물가, 그 다음에 요 부분 세 개 꼭 익혀두시고요. 금리의 종류, 뭐냐 단리하고 복리가 있습니다. 이자가 이자를 낳게 되면 복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원금에 대한 이자를 갖다가 산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단리, 복리. 자, 2번 단리, 복리 했습니다. 복리, 단리 이렇게. 자, 이건 참고로 한번 봐보시고. 자, 이 용어는 하나씩 이제 물어봅니다. 시험에. 그 용어는 꼭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 표면금리는 표면, 겉으로 나타난 금리죠. 그러니까 실효금리하고는 반대말 되겠죠. 그렇죠? 실효금리하고 표면금리. 자, 겉으로 나타난 금리. 실제로 지급받거나 부담되는 금리를 말한다. 자, 그럼 수익률하고 할인율. 수익률. 이거 용어 가장 많이 물어봤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죠. 수익률이 뭐냐? 잘 보세요. 100만 원짜리 채권을 지금 산 뒤에 1년 뒤에 원금 100만 원과 이자 금액, 이자 10만 원을 지급받는다. 그러면 이 경우 수익률은 10%야. 야, 너 얼마야? 10만 원? 10%네? 자, 이 말이지. 수익률은 투자 수익, 여기서 이자 금액을 투자 원금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렇게. 할인율이 뭐냐? 100만 원짜리 채권은 지금 10만 원 할인해갖고 90만 원에 사고 1년 후 1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할인율이 10%라고 얘기한다 이거죠. 좀 말이 약간 어폐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할인율. 할인율은 이렇게 뭡니까요? 계산하는 거죠. 자, 수익률로 바꿔보면 현재 90만 원짜리 채권에 투자하고 1년 후에 원금 90만 원과 이자 금액 10만 원을 받는 것과 같다. 금융시장에서 이자율, 금리는 수익률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그럼 이자, 예를 들어서 이자는 중앙은행이나 한국은행이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그게 스탠다드 기준이야. 그죠? 그래서 기준금리는 그죠? 한국은행에서 모든 걸 갖다가 정책적으로 이제 결정하는 겁니다. 정책금리죠. 스탠다드.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정책금리다 이 말이죠. 기준금리. 한국은행. 자, 시험 문제는 이제 이런 부분을 자주 물어보죠. 통상적으로 한국은행은 경기가 과열 양상을 보면은 인상하고 반대로 경기 침체 양상 보면은 기준금리는 인하한다 이렇게. 시장금리. 시장금리는 기간에 따라 단기금리와 장기금리로 나눌 수 있다. 장기. 1년 미만이냐 1년 미만이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죠. 만기 1년 이내 금융시장에서 결정된 이자율이 단기금리. 그지? 금융회사들끼리 자기들끼리 돈을 갖다 빌릴 때 적용되는 홀금리. 그지? 판매자가 대사하는 것을 판매했던 자가 다시 대사하는 걸 전제로 채권을 매매한단 말이에요. 환매 다시 사오는 거니까 환매 조건부 채권 RP 금리. 그 다음에 기업 어음금리, 무금면 양도성 예금력 CD 등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단기 금리가 뭐가 있냐, 그죠? 1년을 갖다 초과하면은 장기 금리죠. 국공채, 회사채, 금융채, 석자잖아. 국공채, 회사채, 금융채. CD, RP, CD, 기업업, 그죠? Commercial Paper, CP, 그죠? 콜금리, 콜금이라고 해요. 콜금, RP, CD, CP, 그죠? 이런 것은 단기 금리. 석자, 국공채, 글씨가 석자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장기 금리, 단기 금리, 나중에 이 부분도 언급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명목금리하고 이제 실질금리라고 있는 거죠. 자, 먼저 화폐의 가치는 물가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물가가 상승하면은 물건값이 올라갔어. 화폐의 실질 구매력은 떨어진다. 자, 이렇게 금리는 돈의 가치의 변동, 즉 물가 변동을 고려하냐 고려하지 않냐에 따라서 실질금리와 명목금리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명목금리는 명목상이야. 물가 상승에 따라서 구매력의 변화에 감안하지 않는 금리다 이거지.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 뺀 금리다. 요거 꼭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죠. 실질금리는 뭐냐?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빼면은 그것이 실질금리, 돈의 이자가 된다. 실질. 자, 그 부분이 이제 여기에 나오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환율. 애국가 거래할 때 우리 원화죠, 원화. 자, 비율이죠. 교환 비율을 우리 환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달러당 환율이 1,000원이라면은 1달러를 살 때 1달러가 예를 들어 1,000원이라 합시다. 유로 환율이 1,300원이라 한다면은 1유로 가격이 1,300원, 1유로, 1달러. 그렇죠. 이런 것도 이제 기본적인 거고. 자, 환율의 결정과 변동. 자, 환율의 결정과 변동이 있습니다. 하나 이제 교환 비율을 말한 거죠. 1달러에 뭐 1,000원, 1,200원 뭐 이런 교환 비율인데 외화가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경우 뭐 여행 왔다 외국인이 또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투자를 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것이 이제 우리 국내로 이제 유입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금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게 상승하면 금융자산 수익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외국인 자본이 국내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거죠. 금리가 높다 이 말이야. 우리나라 다른 나라에 비해 높게 상승하면. 자, 그 다음에 수출이 늘어나거나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은 흑자죠. 외화 공급이 증가하죠. 그럼 증가한 만큼 그만큼 환율은 하락하게 된다. 이렇게. 외화 수요 측면. 자, 해외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 유입, 자본 유출, 내국인의 해외 투자. 내국인은 우리나라가 이제 여행을 간 거야. 외국인이 온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 여행, 동남아 여행을 갔어. 이런 거죠. 그 외국의 금리가 높아지면은 우리나라 금융자산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국내에 있던 자본이 이제 외국으로 다 유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환율이 상승하면은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환율이 하락하면은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할 수 있다. 요 지문. 자, 그 다음에 이제 변동 환율과 고정 환율 제도가 있습니다. 자, 환율이 이제 자동적으로 시장 경제에 따라 가지고 된 것은 변동이고 고정시키면은 고정 환율. 1달러에 얼마라고 고정하게 되면은 지금은 이제 변동, 자유 변동 환율로 됐던 거죠. 그 전에는 이제 옛날에는 고정 환율 제도. 정부나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환율 일정 수준 딱 유지 못을 박아놨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변동 환율 제도로 이제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변동 환율 제도는 시장이 한 환율 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 국가에서 환율의 급격한 변동으로 경제 충격이 만약에 발생한다. 그럼 그때는 예외적으로 정부가 개입해서 환율 변동 속도와 여러 가지 것을 갖다가 조정하기도 한다 이거야. 그러나 이것은 예외적이죠. 원칙은 변동 환율 제도와 관련된 것이다. 자, 그다음 이제 환율의 이제 영향이라고 있습니다. 자, 환율이 상승할 경우 이렇게 나왔죠. 상승한다 이거죠. 우리나라 수출품의 외화로 표시된 가격이 하락하여 수출이 증가함과 동시에 수입품 가격이 상승으로 수입이 감소함으로써 경상수지가 개선된다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환율이 상승하면은 수출 증대가 된다 이거지. 경제 성장,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된다 이거지. 자, 이렇게 해서 알아주시고. 그러나 환율 상승이 반드시 유일한 것만 아니다. 환율이 상승하면은 원자재 및 부품 및 수입품 가격이 올라야 안 오르겠죠, 당연히. 국내 물가 상승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거지. 또 수입 기계류 가격도 올라서 투자 비용이 상승할 수도 있다. 자, 환율이 높거나 낮은 것 중에서 어느 것이 우리 경제에 더 유리하다고는 단언하기는 어렵다.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환율 변동성이 높아지는 것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뭐 이런 뜻이 있는 거고. 주가. 이제 결국 이제 주식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공부했던 것은 용어 정리해서 많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물어볼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은 환율과 관련된 것, 금리, 그죠? 금리를 물어볼 거고, 금융의 역할 물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명목, 그 다음에 표면, 기준금리, 시장금리, 실효금리, 그 다음에 수익률, 그다음 할인율, 뭐 이런 정도까지 명목금리, 실질금리 이걸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환율과 관련된 부분도 약간 이제 언급할 거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물어볼 것이 이제 주가, 주식과 이제 관련된 부분이죠. 먼저 주식, 기업이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증권. 자, 우리 많이 알고 있죠. 증권, 주식. 기업이 돈을 갖다가 모으고 싶으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올 수 있어. 근데 은행한테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고 기업이 자체적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주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발행시장, 유통시장. 발행시장은 기업 공개나 유상 증자를 통해서 주식이 발행된 시장. 바로 유통시장이죠. 우리나라 주식 유통시장은 장내 유통시장하고 장외 유통시장. 그렇죠? 이거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발행시장. 기업 공개나 유상 증자로 주식 발행 시장을 했다가 발행 시장이죠. 발행된 것을 갖다가 거래하게 되면 유통 시장이야. 그러니까 발행 시장, 발행을 하고 발행된 것을 유통하면은 유통 시장이야. 장내에서 유통하냐, 장외에서 유통하냐 각각 달라진다 이거죠. 그다음에 이제 주가 지수. 주식 시장에는 여러 종류 종목이 있죠. 여러분 많이 알 것입니다. 그런 거 인덱스를 보면은 주가 지수, 경기 변동 나죠. 주가 지수는 특정 시점의 경제상을 대표하는 지수다 이거지. 자,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주가 지수.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주가 지수가 있죠. 코스피 지수, 코스닥, 코스피 200 뭐 많이 있는데 자, 이거는 참고로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보면은 글로벌 주요 국가 지수, 해외 이런 것이 있고 주요 국가의 주가지 미국 뉴욕 증권 거래소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 다우존스 뭐 이런 것들. 자, 이렇게 참고로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거래량과 거래 금액. 자, 이제 금융시장. 자, 잠시 후에 이제 우리가 금융시장부터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도 이제 주식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험이 나올 것은 이제 뒷부분에서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또 용어 정리. 용어 반드시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서 용어를 꼭 물어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금융시장과 관련된 부분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